현재 미국의 전문가들이 한국 대통령 당선 뒤 곧바로 G7 합류를 주장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그것도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회동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존 햄리 CSIS 소장 등 미국 백악관 정책에 영향을 끼치는 싱크탱크 전문가들은 한국 G7 합류를 강조했습니다. 최근 한국은 전세계 강대국 순위에서 6위로 랭크되는 등 그야말로 탑7 안에 들어가기도 했는데요. 미국에선 G7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개혁을 수용해야 한다라며 한국과 호주 합류를 강조한 것인데요. 일본 자민당에서는 아직 한국은 G7이 시기상조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어 반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소수 파벌 출신인 이시바 총리가 한글로 이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며 한일 관계 발전을 기원하는 등 한국이 만장일치로 G7에 합류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고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인데요. 하지만 정작 일본은 한국 G7 합류의 이유가 미국에서 제시되면서 더욱더 뼈아프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G7 편입이 상징하는 것이 일본이 가질 수 없는 것을 한국이 가졌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트럼프는 물론이며 영국 총리 등 한국이 반드시 G7의 초청국으로 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G7으로 한국이 나아가는 데 있어 가장 반대하는 것이 일본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에서는 굳이 이러한 일을 추진하지 않으려 했다는 기조가 강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때는 강력한 비즈니스 논리를 바탕으로 G7을 확대하여 한국과 호주를 포함할 가능성이 크며 트럼프는 아시아에서는 한국을 사실상 G7의 주요 대상국으로 여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유럽에서도 한국이 지난 10수년간 G7의 지위에 맞는 일들을 해왔다고 하는데 방사는 물론이고 조선업 건설 등 전세계 기여도 평가에서 한국이 일본을 제끼고 압도적이었다고 하는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한국의 기업들은 특히 미국 정부에 큰 주목을 끌며 협력을 원한다는 보도를 했으며 결국 대한민국의 기업들의 글로벌 리더격의 활동이 한국을 G7 지위에 올려놓았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트럼프 참모진을 비롯 왜 그런 평가가 나오는지 이에 관해서 다시 한번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 기업들의 놀랄 프로젝트와 심지어 전세계에 기여하는 G7급의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발표된 자료 때문에 주변국은 물론 유럽조차 크게 놀라는 상황이 등장했습니다. 최근 한국은 안 그래도 서방 선진국들을 비롯해서 전세계 많은 국가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작은 국가인데 어떻게 그렇게 저력 있는 일들을 해나가는지에 대한 의문을 표합니다. 특히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 한국은 그야말로 서방의 선진국들에게 집중된 관심을 받았는데 실제 거의 매일 미국, 독일, 영국 등의 주요 언론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한국의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한국의 국방 능력이 나토를 비롯한 유럽 및 서방, 남미, 동남아에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 때문에 극도로 중차대한 분위기의 유럽에서 한국의 위상은 판이하게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유럽에서는 강대국의 척도를 경제력은 물론이지만 국방력의 여부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평가하는데 일각에서는 팬데믹에 이어 K-방산까지 한국은 계속 앞서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국면인데요. 그런데 이 가운데 일단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패권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집권 1기에 중국과 무역전쟁을 시작했고 2기 때에는 중국의 관세를 60%를 매기려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미국에서는 군사 부분에서 태평양 패권을 지켜나가는 상황을 원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압도적으로 누를 수 있는 해군력이 필요하나 그러지 못해서 늘 이것이 걱정이었던 것이며 미 정치의 중심가 워싱턴 싱크탱크에서는 미국의 해군에 대한 회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미 주요 매체 CNN은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과 정밀 분석을 했는데요. 미 해군에 따르면 워싱턴은 중국이 갖지 못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바다에서 가장 높은 스펙의 저렴한 하드웨어를 가진다 강조합니다. 따라서 한국 혹은 간혹 일본에서 선박을 구매하거나 심지어 조선소에서 미국 설계 선박을 건조하는 것도 중국과의 격차를 좁히는 비용,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그들은 재차 강조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미국은 구체적인 한국의 스펙과 콕 집어 세종대왕급 함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선 미 싱크탱크 연구원 블레이크 헤르징거에 따르면 확실히 중국 상대가 된다라면서 양국은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있는데 왜 미국은 그들과 협력하여 중국을 능가하지 않느냐고 반문합니다. 다만 문제는 현재 미 해군이 안보 문제와 미국의 조선 산업을 보호하려는 욕구로 인해 동맹국에서조차 외국에서 건조된 선박을 구매하거나 외국에서 자체 선박을 건조하는 것을 미국 법이 금지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를 적극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 것입니다. 실제 최근 미국은 1950년 한국 전쟁 중에 만들어진 국방물자 생산법을 긴급 발동하기도 했는데 이는 미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을 생산기업의 손실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우선 조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안으로
그만큼 미국의 군사 물자가 시급하다는 겁니다. 게다가 최근 우크라이나에 엄청난 물자를 공급하느라 본토의 무기까지 재고가 부족한 지경에 이르렀고, 자칫 이러다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다 보면 미국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일부 서방 분석가들은 중국의 타입 55가 한국의 세종대왕급 구축함과 대등할 수 있다 전합니다. 배수량이 10,000에서 12,000톤인 세종함은 중국의 타입 55보다 약간 작지만 128개의 VLSCL과 지대공, 대잠, 순항미사일을 포함한 무기로 더 많은 화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당 9억 2,500만 달러에 달하는 세종함은 한국의 강력한 함정 스펙을 보여주는 것이죠. 한국 국방부는 이 함정 하나로 대공, 대함, 대잠수함 등 여러 동시적 상황에 대처하고 탄도미사일로부터 방어할 수 있다고 밝히며 중국 55식 이상의 성능을 낼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이는 중국의 함정은 함정의 퀄리티보다는 양상과 가격 경쟁에만 기울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기에 일부 일본의 생산력과 해군 기술은 세계 2위 수준에 해당하여 탐내볼만 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 가운데 가장 조선업의 속도와 퀄리티를 동시에 가장 잘 뽑아내는 것은 한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최첨단 병기라는 스텔스함 주 왈트는 녹이 범벅되고 고장이 잦았으며 당초 함정당 40억 달러, 약 5조 원이라는 예산을 잡았으나 만들다 보니 9조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또한 제작 기간도 3년에 한 척이 간신히 나오는 꼴이다 보니 결국 실패한 프로젝트가 된 꼴입니다. 여기에 미국의 5천억가량 하는 연안 함정은 수명의 3분의 1조차 못 채우고 줄줄이 퇴역합니다. 반면 한국의 세종대왕함은 1조 원가량이며 중국의 함정을 최전선에서 상대하고 있다는 것이고, 한국 조선소의 퀄리티와 여러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제 미국에서 부탁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미국의 자국 사업을 살리는 것보다 당장 한국에 아웃소싱하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주장입니다. 중국 해군을 상대하기 위해서 미국은 당장 한국의 조선소에 대형 발주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군사 전문가 헤르징거에 따르면 한국은 납기를 맞추고 고품질의 선박을 생산해내고 있다면서 미국은 납기는 물론 고품질 선박조차 생산하는 능력을 모두 잃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동맹을 두고 중국의 해양 패권을 내주느냐 하는 문제가 미국에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은 비용 면에서 한국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비싼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지스함의 건조 비용이 4천억엔 약 4조 원을 쏟아부어야 미국의 요구 조건을 맞출 것이라고 한 겁니다.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이지스 시스템 탑재 군함의 건조 비용이 원화로는 한 척당 3조 6천억 원가량으로 당초 비용이었던 2조 2천억 원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일본조차 당황한 상황이 도래한 것입니다. 일본은 애초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 등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육상 미사일 요격 체계인 이지스 어쇼어의 도입을 추진했지만 기술적인 이유로 백지화하고 이지스 시스템 탑재함 2척을 건조하기로 했는데 기존 체계보다 크게 업그레이드도 되지 않은 건조함의 가격이 급상승해버린 모습입니다. 이는 최근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각종 비용 상승과 다양한 원인이 적용되었습니다만 한국에서는 이지스 구축함의 건조 비용이 1조 2천억 원 정도로 제작되었던 것에 비해 훨씬 비싼 것이죠. 물론 여기에 무기체계나 로키드 마틴사의 스파이 7 레이더가 포함돼 가격이 크게 올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너무 과하게 비싼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한국과 비교가 되는 상황인 것이죠. 여기에 한국도 마찬가지나 일본 내에서는 더욱 전문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것으로도 판단됩니다. 그러다 보니 전반적으로 비용이 크게 올랐고 구축함, 잠수함 비용도 천정부지로 뛰어올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물론 한국도 무조건 수주를 위해 단가를 후려치는 건 안 되겠으나 다소 유리해졌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한국은 적절한 가격에 훌륭한 품질을 뽑아내는 가성비 국방으로 이제 해군까지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국방 요구에 더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체제에서 구미를 당기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석유 생산과 이를 수출해내는 능력을 대한민국이 극대화한다는 점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친환경을 추진했으며 셰일가스나 기타 부분은 환경 파괴로 많이 지체된 게 사실이지만 엄청나게 매장된 셰일가스를 전 세계로 팔아 넘기는 게 트럼프의 오랜 염원이었고 이는 중단되어 왔습니다. 트럼프가 당선 뒤 한국을 가장 먼저 언급한 것도 반도체가 아니라 바로 이 셰일가스를 나르는 조선업에 대한 도움 요청이죠. 중국을 제외하고 민주진영에서 다른 어떤 나라도 해줄 수 없는 것을 유일하게 한국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또한 정확하게 한국의 조선 정비 기술인 MRO를 언급하면서 한국의 능력을 알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에서 한국의 조선업 자체를 미국의 통째로 옮기려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냅니다만 트럼프는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LNG선을 생산하는 자체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을 알고 있고
이미 뉴욕타임즈 등 주요 언론에서는 바이든 정부에서 한국의 LNG선을 구매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에서 생산된 LNG선을 대거 수입해야 하며 군함도 빠르게 건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말 잘 듣는 참모진을 통해 관련 법안도 빠르게 정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가운데 미국의 일부 조선소 인수나 합병으로 현지에서 조선업을 추진할 수도 있겠지만 트럼프의 관심은 미국 셰일가스의 판매이며 미 해군의 능력을 빠른 시간 안에 최대치화하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당선 직후 독일에는 자동차 관세, 일본은 슈퍼엔저를 없애야 한다, 중국에는 60% 관세, 멕시코 자동차에는 200% 관세 등 모든 나라에 부정적인 소리를 하고 나섰지만 한국에는 조선업이 급하며 빠르게 이를 추진하자 했고 한국 조선주는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국면에서 다른 나라와는 달리 미국에 해줄 게 많은 한국에 무조건 강압적인 딜을 제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작은 나라임에도 조용히 자신의 실력을 갈고 닦아 조선과 방산에서 최고 자리를 향하는 대한민국에 트럼프 제2 집권시를 맞아 그러한 요소들이 한국을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보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이러한 흐름 가운데 트럼프 정부는 대한민국을 G7에 포함하려 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과는 큰 격차와 기여도를 보여주는 대한민국이 G7에 포함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리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